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승인이 된다면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즉각 되찾지 못해도 휴전 협상이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확정했는데요. 북한과의 밀착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이 내용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 EU 새 지도부가 취임 첫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지원 확대를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현재 좀 전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오늘로써 이제 이 전쟁이 꼭 1013일째가 됐습니다. 네네. 이제 뭐 내년이면 꼭 3년이 되는 것이죠. 뭐 전반적인 지금 전황을 보게 되면 예.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러시아 본토가 되겠죠. 이쪽 지역에서는 어쨌든 러시아군이 북한군과 함께 영토 탈환 작전을 이제 본격화해서 쿠르스크 전투 초기만 해도 그래도 우크라이나군이 1,200 제곱킬로가 넘는 영토를 이렇게 좀 빼앗았다가 현재는 한 과반 정도를 다시 러시아군이 회복한 상태가 되겠고요. 네. 이게 좀 뼈아픈 지점 같습니다. 이 쿠르스크 침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선 정예 부대를 사실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도네츠크 지역이라는 곳이 좀 취약해진 것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서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진출을 하면서 점령 지역을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해나가는 모습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하루에 뭐 1,200~300명이 넘는 양측에서 사상자가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런 어떤 사상자 수를 조금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생존성을 좀 보장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 공격을 양측 모두가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군의 열 병합 발전소라든지 이런 변압 시설에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함으로써 겨울철에 아무래도 전력 수요가 많은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결사항전 의지, 어찌 보면 이 전쟁이 상징과 같았던 이런 우크라이나 국민의 그런 통합과 결집된 그런 저항 의지를 좀 이렇게 악화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드론 공격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대로 모스크바 턱 밑까지 지금 드론을 계속 날려보냄으로써 예. 어떻게 보면 러시아 연방의 전쟁 어떤 대응 능력, 지속 능력을 좀 약화시키고 러시아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이렇게 좀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양측 모두가 전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확정했잖아요. 이건 역시도 앞으로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좀 의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아마 뭐 우리 돈으로 한 190조가 넘는 역대 네. 최고의 국방 전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그런 것이고요. 실제 아마 뭐 비공식적으로 포함하면은 이보다 더 몇 배 정도의 아마 국방 전시 예산이 저는 편성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전시 예산을 확대 편성함으로써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뭐 그만큼 공세를 더 강화해서 승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종결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뭐 전시 국방 예산을 통해서 전 보여줬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보장받게 된다면 휴전 협상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이제 기존 조건에서 좀 한 발 물러선 거잖아요. 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한 발 물러선 듯한 느낌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만큼 누구보다 이 나토 가입이 절실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나토 조약상 사실 분쟁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내년 1월이면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과거를 복귀해 보면 예. 트럼프 1기 때 이제 대서양 동맹이라고 하죠. 이런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와의 관계가 상당 부분 후퇴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신정부의 어떤 관점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달아왔고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나토가 연대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가 지금보다 더 미래에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줄어들 것임을 누구보다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12월 3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퇴임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이런 절박한 입장들을 호소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까지 나토는 이제 어떤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좀 부담스러운 걸까요? 러시아도 부담스럽고요. 네. 사실은 가입 전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를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그렇죠. 그 부분. 예, 네. 그 사실은 답이 없는 부분인데 그 조건들을 사실은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고요. 예, 예.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 그러니까 확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뻔한 미래인데 확전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에 계속적으로 인도적 지원, 무기 지원, 안보 지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을 확충시켜서 뭐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그런 길로 나아갈 것이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나토 역시도 상당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입장을 정리하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특정한 입장을 하지 않은 지금의 상태가 아마 나토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투 중에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에 한 10,000명이 넘는 병력을 이제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추가 파병 그리고 시기를 만약에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미 추가 파병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뭐 한국이나 미국 정보 당국에 의해서 최소 10,000명에서 13,000명 규모 정도 1차 파병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네네. 여기서 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170mm 자주포, 주체포라고 하는 북한산 170mm 자주포라든지 240mm 방사포들이 지금 꾸준히 러시아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에 파병된 특수작전군이 이런 포병이라든지 방사포를 뭐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보다는 아마 포병 특기를 가진 후속 추가 파병 병력들이 아마 이런 자주포라든지 방사포를 운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해 보면 대략 한 70문 이상의 170mm 자주포가 이미 들어가 있고 예. 후속해서 100문 가까이 해당하는 240mm 방사포까지 들어간다면 대략 한 뭐 1개 포병 대대가 18문의 자주포라든지 방사포를 운용하게 된다면 최소 포병 1개 여단 나아가서 2개 여단 정도가 이미 러시아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만 봐도 최소 3,000명에서 4,000명이 넘는 추가 파병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미 대략 한 10월 정도 1차 파병이 완료됐다라고 가정한다면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부대 교대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10,000명 혹은 13,000명에 대한 부대 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당장 뭐 1대1은 아니더라도 그 과반에 해당되는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추가 파병이 이루어져서 부대 교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미 부대 교대는 추가 파병은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아마 뭐 뒤에서 논의가 저희들이 될 텐데 이제 러시아는 내년 전승절 80주년, 전승 80주년 때 아마도 승리 선언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년 최소 5월 초까지는 5월 그렇죠. 네. 5월 9일 전까지는 엄청난 공세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자체적으로도 추가 병력 동원을 통해서 이런 군사력도 확보하겠지만 나아가서 북한과 함께 연합태세를 강력하게 또 확립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뭐 대략 추가 파병 이루어지고 또 그런 시기들도 올해부터 내년 한 4, 5월 달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뭐 사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환대에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관계를 과시한 점을 이제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과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좀 과시하고 있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양측 다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북한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에 파병을 한 것이고요. 뭐 러시아 또한 이 병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추가 병력을 이렇게 좀 수용함으로써 뭐 쿠르스크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배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두 번째 이제 평양을 찾아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밀착을 과시하는 이유는 역시 이제 초보적인 수준의 동맹 관계를 구축을 한 것입니다. 물론 파병이라고 하는 전례 없는 사건을 통해서 양측 관계가 매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좀 긴밀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은데 예.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 북한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밀착되고 긴밀하게 협력되고 있는 모습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쟁 통에도 불구하고 네. 2번씩이나 북한을 찾았고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버선발로 나와서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을 맞이하고 저렇게 대규모 인원들이 동원된 공연까지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러시아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두 사람의 만남에서 뭐 앞서도 이제 전승절 행사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북한군 부대 파견해달라고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참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직접 이제 열병식에 참석을 그렇죠. 해달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 5월 9일이면 대조국 전쟁 혹은 저희들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러시아식 표현은 대조국 전쟁입니다. 지금 보이는 러시아 열병식입니다. 5월 예. 9일 날 붉은 광장에서 하는 열병식인데 통상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여러 계기에 그러니까 동맹 및 우방국들의 군인들을 저 붉은 광장의 열병식에 초청을 했고요. 실제 뭐 CIS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벨라루스라든지 뭐 타지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카자흐스탄 이런 동맹 및 우방국들이 이 열병식에 참여를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무대에 벨로소프 국방장관은 북한군도 좀 참여를 해서 우리 러시아의 열병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전달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초청에 응할. 네, 그 선호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응하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같이 가게 될까요? 이 부분도 이제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방문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 네네. 올해 6월 달이죠. 6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계기로 이미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답방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국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내년 5월 9일 전승절 그러니까 다자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내년 2월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적 침공 3년이 되는 그날 2월 24일이 되겠고 또 2월 24일 전날 2월 24일은 3일은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국 수호의 날이라고 예. 호국 어떤 보훈 명령들을 기르는 그런 중요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나 혹은 내년 5월 이 계기, 양자 계기 혹은 다자 계기에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양자 혹은 다자는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김 위원장의 선택이 있을 것이고 또 러시아 북한 간의 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김 위원장의 방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뭐 비단 미국에도 신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유럽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효과들을 고려하면서 아마 김 위원장의 방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최신형 다연장 로켓포 등 100대를 제공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랜 이제 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막대하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북한의 지원이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전쟁이 뭐 장기화되고 있고요. 지금 뭐 평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포병 탄약, 그러니까 152mm 포병 탄약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뭐 7,000발에서 많게는 10,000발 정도 이렇게 그야말로 소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 전쟁 양상 자체가 진지전, 화력전으로 소모전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양의 재래식 무기 탄약을 이렇게 좀 소비를 한 것이고 뭐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저렇게 240mm 방사포가 되었건 혹은 170mm 주체포가 되었건 네. 이런 식으로 의무로 양으로 돕게 된다면 매우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군이 참전을 사실상 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제 북한군이 전투를 수행하게 될 때 후방으로부터 화력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상의 문제라든지 상호 운용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북한 특수작전군이 독립작전을 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뉴할 때 필요할 때마다 이런 화력 지원이 필요할 때 언어적인 문제들 때문에 화력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북한의 170mm라든지 240mm 방사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화력 지원을 받게 된다면 북한 파병 부대 입장에서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이렇게 좀 북한의 포병 자산이 러시아로 공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이렇게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그야말로 밀착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계산도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 정부가 K9 자주포, 또 천궁2 등을 좀 지원해주길 희망한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글쎄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의 지금 고민이 굉장히 좀 깊어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 좀 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메로 국방장관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와서 일부 이제 보도에 따르면 뭐 천궁이라든지 뭐 이런 좀 무기를 지원해달라 혹은 우크라이나가 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달라 아마 이런 요청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 1월이면 이제 트럼프 2기가 또 출범을 하는 것이죠. 네네. 이미 뭐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가 지명이 된 상태인데 이제 한결같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전쟁을 좀 조기에 종식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대외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 물론 현재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어떤 정책 공조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출범할 트럼프 2기도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한미 동맹 그 안에서 이제 좀 정책 공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오늘 외교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